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였던 부여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부소산성을 둘러보면서 사비백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 둘러볼 국립부여박물관에는 사비백제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뿐만 아니라 사비백제의 문화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유물을 통해 사비백제는 어떤 문화를 지닌 나라였는지, 백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국립부여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로비에 전시된 석조가 보여요. 이 석조부터 살펴볼까요? 석조를 보니 돌로 만든 커다란 그릇 같네요. 석조는 궁이나 절에서 돌 내부를 파내어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던 거예요. 보통 절에서 사용되었던 석조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석조에는 무늬가 없죠? 이 석조는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쪽 돌의 표면을 자세히 보세요.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죠? 매지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세요. 울룩불룩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발견했나요? 석조 표면에 누가? 왜? 글씨를 새겼을까요?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죠?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왕궁터에 있던 석조에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는 업적을 새겨놓았어요. 석조만 보아도 부여에 있던 왕궁의 규모와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죠? 전시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신기한 것이 원고지처럼 칸을 나눈 다음 그 안에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한 행에 14자씩 적어 놓았는데 지금 보면 한쪽 면이 부셔져 전체 중에서 사행만 남아 있어요. 서체를 보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돌에 일일이 새겨 넣은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고 단정하네요. 이 비석의 이름은 사택지적비예요. 사택지적은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의 이름으로 백제 의제왕 때 대자평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던 귀족이라고 해요. 사택지적이 비석에 어떤 내용을 적었을까요? 사택지적은 덧없는 세월과 늙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을 시처럼 지어 비석에 남겼어요. 또 비석의 내용을 보면 궁을 뚫어 진기한 당을 짓고 옥을 다듬어 보배로 탑을 세운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금당과 탑을 뜻하는 말로 절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불교에 의지하려는 사택지적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만큼 당시 백제 사람들에겐 불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택지적비에 새겨진 글씨처럼 새로 만든 판이나 비석 따위에 새겨진 글자를 금성문이라고 해요. 백제는 여러 가지 금성문을 남겼는데 칠지도에 새겨진 글씨, 무령왕릉 묘지석, 사택지적비 등이 있어요. 이러한 기록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죠?
백제는 멸망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제인의 시각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하는 백제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승자인 신라의 시각에서 쓰인 거예요. 남아있는 기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백제인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서가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백제인의 손으로 직접 제작된 문자 자료는 우리에게 당시 역사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해요. 전해지는 글씨는 많지 않지만 이 적은 글씨만으로도 당시의 문화와 사상, 백제인의 생활에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돌로 만든 사리감이 있어요. 사리감이 무엇일까요? 사리는 부처님의 유고를 가리키는 말이고 사리감은 사리를 모시는 것을 말해요. 이 사리감은 사비백제 시기의 사찰 중에 한 곳이었던 능살리 절태의 목탑이 있던 자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사리감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 보이죠? 이 글씨도 금성문이에요. 이 글씨를 통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리감에는 백제 창항 13년이라는 정확한 연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감을 창항명 석조 사리감이라고 불러요. 창항 13년에 공주가 이 사리감의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항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위도강이에요. 그리고 사리감에 적힌 공주는 위도강의 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왕의 누이인 공주가 직접 사리를 공양하고 사리감에 그 내용을 새긴 정도로 능산리에 있던 사찰이 평범한 사찰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이 사리감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능살리 사찰은 왕실이 나라의 안정과 복을 기원하던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쪽에는 백제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글씨가 있어요. 깨진 돌에 한자, 두자가 적혀 있죠? 이것은 기와예요. 기와에 어떤 글자를 새겼을까요? 저 한자는 수부라고 읽어요. 수부가 무엇일까요? 수부는 백제시대의 왕실과 중앙관청을 의미해요. 그러면 저 기와는 백제시대의 왕실이나 중앙관청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이겠네요? 이 수부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부소산성 왕궁터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 부소산성 안 기와가 발견된 부근에 사비백제의 왕궁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유물이에요.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 두 글자만으로 사비백제 시대의 왕궁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있는 기와 조각에도 글자가 적혀 있네요. 1번과 3번 기와를 보세요. 1번에는 한자로 상부라고 적혀 있고 3번에는 상부 을화라고 적혀 있어요. 두 기와에 모두 상부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상부란 무엇일까요? 백제는 도성을 상부, 중부, 하부, 전부, 후부 이렇게 5개의 부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이 상부라는 글자는 백제의 오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것이죠. 그러니 이 기하를 통해 백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돌이나 새판에 새겨진 글자들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오랜 시간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글씨들이 우리에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전시된 유물을 보세요. 독특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무엇일까요? 꽃병 받침대일까요? 이것은 벼루예요.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붓글씨 해본 적 있죠? 벼루는 옛날에 붓으로 글씨를 쓸 때 먹을 갈던 문방구예요. 이 벼루의 생김새를 보니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했던 벼루와 달리 예쁘고 세련된 모양이죠? 특히 벼루에 달린 발을 보면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이 무늬는 섬세하고 정교해 멋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무늬와 비슷해서 백제와 중국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답니다. 여기 보면 재밌게 생긴 물건이 있네요. 생김새가 어떤가요? 귀여운 동물이 앉아있는 모습 같죠? 몸통에는 발이 달려 있고 몸통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또 그 옆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네요. 뚫려 있는 구멍은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 같죠? 이 물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연필꽂이였을까요? 아니면 꽃병이나 물병이었을까요? 이것은 요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시골에 가서 요강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요강은 소변을 넣을 때 사용하는 물건인데 여기 보이는 이 요강은 남자가 사용하는 요강이에요. 어떻게 사용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 요강을 호자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렇게 귀엽고 재밌는 요강을 만들더니 백제 사람들의 유머가 느껴지죠? 유머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학이라고 하는데 해학이란 익살스럽고 포미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자는 백제 사람들의 해학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벽돌처럼 생긴 유물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푸집이에요. 여기에 높은 열을 가해 녹인 금속을 부어 굳히면 일정한 모양의 금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거푸집에는 특이하게 한자가 적혀 있네요. 저 한자는 근이라는 글자예요. 근이란 무슨 뜻일까요? 근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거푸집은 무게가 1근이 나가는 금속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푸집을 일근명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이 거푸집을 통해 우리는 백제 시대에 이미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길이나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해요. 도량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왕들이 하는 일 중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도량형 통일이에요. 물건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옷감을 팔 때 한 뼘, 두 뼘 하는 식으로 길을 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르니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옷감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또 상인이 치수를 속이기도 쉬워요. 그런데 자를 사용해서 이만큼의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누구나 같은 길이의 옷감을 같은 값에 살 수 있으니 공평하죠?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다툼이 생길 일도 적어질 거예요. 또 공평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니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그래서 도량형 제도를 정비하거나 들쑥날쑥한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이 왕들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는 이미 무게를 재는 단위인 근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었고 부여 쌍봉리에서는 자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것을 보니 백제는 도량형 제도를 제대로 갖추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나라가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는 뜻이죠. 지금부터는 백제의 세련된 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동대학로를 살펴볼 거예요. 백제 금동대학로는 사비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군에서 멀지 않은 능산리 절터의 공방에서 발견되었어요.
1993년 능살리 절터를 발굴하던 중에 백제 금동 대향로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금동 대향로의 발굴은 백제공예사, 나아가서는 삼국시대 공예사, 혹은 우리나라 공예사와 문화사까지도 다시 쓰게 만든 일이라고 썼어요. 그만큼 백제 금동대향로는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향로란 어디에 사용했던 물건일까요? 향로란 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 향로는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부소산성을 살펴볼 때 신라와 벌인 간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갑자기 전사했다고 설명해줬던 것 기억하죠? 적군의 손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위덕왕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지 생각해보세요. 위덕왕은 그런 마음을 담아 아버지인 성왕을 위해 이 아름다운 향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금동 대향로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직접 감상해 볼까요? 금동 대향로는 머리, 뚜껑, 몸통, 받침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머리 부분을 볼게요. 한 마리의 새가 당당하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날개를 활짝 펼치고 금방이라도 화려하게 비상할 것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이 새는 봉황이에요. 봉황의 목 부분을 자세히 볼까요? 무엇이 보이죠?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뭔가를 목 안에 품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의주예요. 신성한 동물인 봉황이 여의주라는 보물을 목에 품고 날개와 꼬리를 살짝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 봉황의 가슴에는 2개의 구멍이 있고 아래 뚜껑에도 10개의 구멍이 있어요. 향로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뚫려있는 구멍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상상해보세요. 정말 장관이겠네요. 이번에는 뚜껑을 살펴볼까요? 화려하고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는데 이 뚜껑에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물결처럼 구불구불 굽이진 것은 74개의 산봉우리예요. 이 산봉우리는 신선이 사는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봉우리 사이에는 사자, 황새,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등 실제의 동물과 사람 얼굴을 한 새, 용 등 상상의 동물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된 동물이 39마리이고 사람도 16명이나 조각했어요. 봉황 아래에 사람 조각이 빙 둘러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에요. 이 악사들은 각기 다른 5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악기까지 섬세하게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래 74개의 산봉우리로 표현된 신선세계에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금동대향로의 신선세계는 자연과 풍류와 조화의 세계일 거예요. 뚜껑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몸통을 볼게요. 몸통은 어떤 모양인가요? 피어나는 연꽃 같죠? 연꽃잎을 엇갈려가며 겹쳐서 표현한 모습이 세련되고 우아하게 보여요. 연꽃잎 사이사이에는 날개 달린 물고기와 새 등 27마리의 동물과 신선인 듯한 2사람이 조각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받침 부분을 보세요. 위의 신선세계와 연꽃으로 표현된 평온한 세계를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역동적인 모습의 용이 떠받치고 있네요. 용은 한쪽 다리를 위로 치켜들었고 나머지 3개의 다리와 꼬리는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향로의 받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의 다리와 꼬리 사이에는
구름과 연꽃 무늬를 넣어 전체가 동그란 형태를 이루게 했어요. 이 금동대학로에는 백제의 정교하고 뛰어난 금속공예 솜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동대학로를 통해 백제인의 사상과 문화, 백제와 외국과의 교류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어요. 우선 뚜껑에 표현된 자연과 풍류의 신선세계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뚜껑을 받치고 있는 아랫부분, 몸체에 표현된 연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반영해요. 그러면 이 금동대학로는 도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을 한 작품 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제가 여러 가지 사상을 받아들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금동대학로를 통해 느껴본 백제의 세련된 문화는 건축 양식에서도 나타나요. 이것은 처마 끝을 장식하는 수막새라는 것인데 무늬를 보세요. 연꽃 무늬를 새겨 건물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냈어요. 또 벽돌에도 이렇게 산수무늬, 봉황무늬, 용무늬, 도깨비무늬, 연꽃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여기에 있는 벽돌은 특이한 모양이네요. 속이 비어있는 상자처럼 생겼죠. 이러한 수막새, 벽돌을 사용하여 지은 건물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건물 자체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작품이었을 거예요.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백제에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백제에서 불교가 중요한 종교였다는 뜻이죠. 백제에서 불교가 크게 일어난 것은 성황 때예요. 인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겸익이 불교 경전을 전파하면서 불교가 널리 퍼져나간 시기예요. 이때부터 백제는 절, 탑, 불상 등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륵사, 왕흥사, 정림사 등의 절, 정림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등의 탑, 서산마의 삼전불 등의 불상이에요. 지금부터 백제의 불교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에 금동으로 만든 작은 불상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절에 가서 불상 본 적 있나요? 절에 모시는 불상은 커다랗게 만들죠? 그런데 이 불상은 미니어처처럼 작네요. 이 불상의 이름은 금동 가는보살 입상이에요. 불교에서 섬기는 보살 중 하나인 가는보살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죠. 이 보살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른손을 살포시 들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살짝 짚고 있죠? 저것은 보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보주란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으로 여의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을 살펴볼까요? 얼굴은 둥글고 두 눈은 지그시 감고 있네요. 어떤 생각에 잠겨 있을까요? 꾹 담은 입술을 자세히 보면 보일 듯 말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네요. 허리가 잘록하고 몸의 굴곡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했어요.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 자태도 어떻게 보이나요? 우아하게 보이죠?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작은 입상에도 표정이며 무늬를 정교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백제의 우아하고 세련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작은 불상들은 주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백제의 불상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부 앙증맞은 것은 아니에요.
서산에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마의 삼전불이 있어요. 서산마의 삼전불은 금동 가늠보살 입상과는 달리 거대한 바위면에 3명의 부처를 새겨놓은 조각이에요. 이렇게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불상을 마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산마의 삼전불의 발견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마의 삼전불이 그 부근에 있을 거라고 믿고 조사를 나선 한 박사는 동네 주민을 만나서 바위에 3명의 부처가 새겨진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은 3명의 부처가 새겨진 것은 본 적이 없고 한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새겨진 희한한 바위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가운데 잘생긴 남자가 서 있고 그 바위에 새겨진 2명의 여자 중 1명은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영영 죽겠지 하고 있대요. 또 1명의 여자는 손에 자신을 약 올리는 여자에게 던질 짱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박사는 주민이 묘사한 바위 조각이 마의 삼전불이라고 확신하고 그곳으로 가서 마침내 마의 삼전불을 찾아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마의 삼전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동네 주민의 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불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서 살펴본 금동 가늠보살 입상이 몸에 가느다란 굴곡을 살려 우아하고 세련된 멋을 뽐냈다면 마의 삼전불은 부처님의 모습을 간결하고 풍만하게 표현해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멋을 느낄 수 있죠? 얼굴을 볼까요? 둥근 얼굴에 온화하면서도 자비로운 미소가 퍼져 있네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네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릴만 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불상의 경우 부처의 자세나 손 모양에 따라 나타내려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불상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볼까요? 한 손은 올리고 있고 나머지 한 손은 내린 자세네요. 이것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원을 받아준다는 뜻이라고 해요. 백제에서 중국으로 백기를 오가던 백제 사람들은 서산 바닷가에 벼랑에 조각되어 있는 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의 불상을 보면서 안전을 빌었어요. 금동대왕로부터 서산마의 삼전불까지 백제 예술의 아름다움과 진면목을 확인하니 어떤가요? 백제가 그저 힘없이 사라져버린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죠? 여기 보면 작은 기아지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요.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탑의 일부분이에요. 기아집의 지붕 윗부분을 보면 난간이 있어서 위층과 연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탑의 윗부분은 없어지고 현재 전해지는 부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처마 아랫부분에 석가래를 표현해 놓았고 기둥이를 장식하던 장식물까지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이 청동 소탑은 비록 일부분만 전해지지만 백제가 세웠던 탑의 모습을 침착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해요. 백제의 3번째 도읍지였던 부여에는 사비백제의 중심 사찰이었던 정림사가 있어요. 정림사의 위치를 보면 보소산상의 추정 왕궁지에서 국남지로 이어지는 직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라의 중심 사찰 역할을 했던 정림사토가 도성의 중심에 있다는 건 도성을 세울 때부터 정림사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정림사는 왕궁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절이에요. 이곳이 정림사가 있었던 자리예요.
안타깝게도 사찰의 옛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덩그러니 사찰이 있던 자리만 남아있네요. 여기에 보면 탑이 하나 있죠? 이 탑은 정림사 터에 남아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이 탑 주변에서 글귀가 적힌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그 기와에는 여기에 있던 절이 고려시대 때 정림사라고 불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정림사터, 이곳에 남아있는 탑을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백제 건축물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백제 시대에 지어진 탑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개의 탑은 백제 건축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탑이라는 생각이 들죠? 1층부터 5층까지 쌓아 올린 모습을 보세요.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안정적으로 기둥돌을 쌓고 그 위에 지붕 모양으로 돌을 얹었어요. 또 처마 끝을 보세요. 모서리 부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 날렵하게 위를 향해 있죠? 처마 길이는 어떤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 아름답게 표현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탑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쌓으려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학적,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해요. 알고 보니 이 탑은 백제인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탑이네요. 이 탑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여기 탑의 1층 벽 부분에 새겨진 글씨 보이죠? 누가 어떤 내용을 새긴 걸까요? 이 부분 크게 적힌 한자를 읽어보면 대당 평제국 비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는 뜻이에요. 부여 박물관에서 같은 뜻의 글씨가 새겨진 유물을 봤는데 기억하죠? 바로 석조예요. 당나라 군사들은 왕궁터에 있던 석조와 이 탑에 승리를 기념하는 문구를 새겨놓은 거예요. 이 탑에는 사방으로 내면에 당나라 장군 수정방이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탑에 새겨진 내용에 따르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과 2명의 왕자를 포함하여 700여 명이 포로로 중국에 끌려갔다는 것과 당시 백제 땅에 6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찰에 모셔진 탑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기 위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탑은 부처님이 깃든 성스러운 곳이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탑을 세우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탑의 의미를 이해하고 탑을 보면 탑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탑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들면 목탑,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사용하면 전탑, 돌로 쌓으면 석탑으로 나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불교가 전래된 중국에서는 주로 목탑이나 전탑이 만들어졌어요.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는 질 좋은 황토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단단하고 질 좋은 나무를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 쉬운 목탑이나 전탑 양식으로 탑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어요. 그러니 탑을 짓는 양식도 중국에서 짓던 목탑이나 전탑 양식이 전해졌겠죠? 백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황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 좋은 나무는 많았을까요? 목탑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목탑이나 전탑 말고 다른 재료로 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는 단단한 화강암이 많아요. 그러니 무엇으로 탑을 지으면 좋을까요? 돌이겠죠? 백제 사람들은 돌을 이용한 탑, 석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이는 모형은 미륵사의 모습을 추측하여 복원해 놓은 모형이에요.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륵사에는 원래 3개의 탑이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목탑, 목탑 양쪽에는 석탑이 있었는데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목탑은 이렇게 모형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양쪽에 있던 석탑 중 동쪽에 있던 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서쪽에 있던 석탑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긴 했어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에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가운데 있는 목탑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재료만 돌로 바뀌었을 뿐 생김새는 목탑을 본 듯 비슷하죠? 미륵사지 석탑은 돌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마치 목탑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이 된 거죠. 백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백제 사람들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나무 대신 쉽게 변하지 않고 구하기 쉬운 돌을 이용해 탑을 만들기로 했어요. 재료를 바꾸긴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탑을 생각해내서 짓기란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짓던 목탑의 구조를 모방해서 지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처럼 재료는 돌인데 구조는 목탑 형식인 탑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런 석탑을 목탑형 석탑이라고 해요. 목탑을 지을 때는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목탑의 각 부분에 사용했어요. 나무 블록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석탑을 지을 경우 나무 블록을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백제 사람들은 목탑의 구조에 따라 석탑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깎아 탑의 각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듬어 목재처럼 이용한 거예요. 미륵사지 석탑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목탑의 각 부분을 돌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모습이죠. 다루기 힘든 돌을 가지고 크고 작은 블록을 만들어 나무로 만든 탑의 구조를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탑을 짓는 데 들인 노력과 시간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백제 사람들의 돌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서산마의 삼전불을 떠올려 보세요. 서산마의 삼전불도 돌에 새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어떨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을 비교해 보세요.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미륵사지 석탑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형태는 목탑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미륵사지 석탑에 비해 규모가 작고 형태도 간결하죠? 처음에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 목탑처럼 웅장한 석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로 탑을 쌓는 방식을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탑은 목탑에서 목탑 구조의 석탑으로, 다음에 석탑 고유의 양식으로 발전해 나간 곳이죠. 정림사토에서 발굴된 유물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당시 정림사의 모습을 추측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선 사찰로 통하는 문이 하나 나 있고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이렇게 서 있네요. 탑 뒤로는 사찰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문과 탑, 건물들이 배치된 모습이 어떤가요? 문, 탑, 건물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죠? 이런 배치를 일탑, 일금당식 배치라고 하는데 백제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사찰 배치라고 해요. 또 일본의 고대 사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된 것이 있어 백제 불교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백제시대에 지어진 최대 규모의 절, 미륵사는 어떨까요? 미륵사의 문과 탑, 건물은 이 모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정림사 배치 모형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림사에는 문과 탑이 한 개씩만 있었고 문, 탑, 건물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미륵사에는 문과 탑이 3개씩 있네요. 정림사의 문과 탑을 옆으로 3개 붙여 놓은 것 같죠? 그래서 미륵사를 3탑 3금당식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미륵사가 백제시대에 지어진 최대 규모의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립부여박물관과 정림사토를 살펴보면서 백제가 읽은 수준 높은 문화와 백제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백제는 멸망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흔히 백제에 대해서는 사라진 왕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계백장군의 전투나 향락에 빠진 의자왕, 삼천궁녀와 낙하미야기 등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백제의 면모는 어땠나요? 외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까지 갖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우리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예술적, 기술적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